다음으로 기관 권총으로 넘어갑니다. 머신 피스톨. 반자동 사용만 가능한 자동 권총과는 달리 연사 또는 점사가 가능한 권총. 단순히 크기만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슬라이드의 노출 유무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기 싫으면 권총처럼 생긴 놈이 연사나 점사로 권총탄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정체성과 극악의 반동 제어로 21세기 들어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 종류로는 독일의 HNK VP70, 러시아의 OTS-23 드로틱, 미국의 콜트 스캠프, 스웨덴의 MP9, 오스트리아의 글록 18C, 이탈리아의 베레타 93R, 체코의 CZ75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상하게 이 기관 권총을 보니까 또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거의 기관 권총 같은 연사력에 총은 그저 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킨 그 장면 지금부터 보시죠. 자, 다음은 인류 최초의 대량 학살 무기라고도 평가받는 기관총. 기관총은 경기관총, 중기관총, 다목적 기관총, 한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장탄소 20발 이상의 소총탄 이상의 탄환을 장전부터 발사까지 행위를 완전 자동으로 행하는 총기라고 하는데 이게 대수에 맞는 정의입니다. 기관총은 뭐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20발 이상 제대로 한번 쏴 갈기는 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 그런데 좀 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 좁은 의미의 기관총은 이렇게 풀 사이즈의 소총탄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화기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기관총은 기관 단총, 공격용 소총, 전자동 사격이 가능한 자동 소총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기관총은 영어로 머신건 대신 풀 오토매틱 파이어암, 전자동 화기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나무위키 말로는 미국 총기 법률에서는 자동으로 발사되기만 하면 자동 소총이든 기관총이든 전부 기관총으로 칭한다고 합니다. 말의 어원을 보면 머신건이라는 단어가 막 나왔을 때,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머신건이 아닌 건들은 단발총이 대부분이고 연사가 되는 총들도 당연히 수동이었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총에 머신을 달아서 장전 및 격발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머신건입니다. 즉 기관총이 된 건 총의 장전 격발이 알아서 되는 기관이 달려서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 봅니다. 인류의 오랜 꿈인 속사바기를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은 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참 인류는 오랜 꿈이 많죠. 근데 속사바기를 갖고 싶다는 그 꿈, 그 욕망도 르네상스맨 1450년에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올라갑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기관총과 비슷한 속사바기의 아이디어를 그림과 글로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실제 제작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최초의 것으로는 영국 런던의 법률가 제임스 퍼클이 발명한 퍼클건이라는 총기로 1718년 5월 15일자로 디펜스란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역시 기관총은 방어죠. 디펜스. 1700년대 발명가도 이 기관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총이 기독교인에게는 둥근 탄환, 이교도인에게는 사각 탄환을 사용하는 등 현대에도 불가능한 울트라 초슈퍼 탄환 호환성을 가진 기관총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우리나라 SNT나 다단기용분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어요. 21세기인데 지금이 7.62mm와 12.7mm가 하나의 기관총에도 호환이 안 된다니요. 제임스 퍼클님 1700년대고 했는데 제임스 퍼클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19세기엔 여러 개의 총신을 한꺼번에 묶어
각각 탄원을 채워 한꺼번에 또는 연속으로 발사하는 단자동 확인 미트라 예즈가 발명되었고, 덴마크에서는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기관총이 나왔고, 증기기관으로 면직물을 대량으로 만들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에서는 기승전 우린 증기인지 기관총도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녀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실용화는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기사도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풍토상 같은 백인끼리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로 식민지나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기관총은 주로 아프리카 식민지 등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총기 사용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총포회사 콜트의 슬로건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세뮤얼 콜트는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가 무색해지네요. 국어사전에 기사도란 중세유럽에서 기사로서 지켜있던 도덕으로 기독교의 윤리를 바탕으로 용기, 경신, 인협, 예의, 염치, 명예 따위의 덕목을 이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상적으로 이상하네요. 백인 간의 분쟁에서 기관총을 처음 대대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나마 윤리적 제약이 희박했던 신흥국가인 미국의 남북전쟁에서였습니다. 기관총이 지닌 군사적 합리성이 기사도 정신보다 우선했던 셈이죠. 오늘 자주 언급되는 링컨도 그 강력한 살상력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거금을 들여 기관총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네요. 현대 기관총의 족보를 따지는 건 좀 멀긴 하지만 공통조상으로 언급되는 그거는 게틀링 기관총이겠죠. 본래 의사였던 리처드 조던 게틀링 박사는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고향인 인디애나를 지나가는 무수한 수의 사상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엄청난 발사 속도의 총을 발명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긴 하죠. 그런데 전쟁의 희생자를 한 명이라 줄이겠다는 게틀링 박사의 뜻이 실현된 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전자동 기관총으로 현대 기관총의 직계 조상격인 맥심 기관총이 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이 실전에서 이 총을 사용했죠. 독일은 맥심 기관총을 바탕으로 7.93mm 탄을 사용하는 MG08을 개발해 사용했습니다. 영국은 맥심 기관총을 바탕으로 하고 7.7mm 탄을 그대로 사용하되 무게는 줄인 비커스 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맥심은 진짜 현대 기관총의 직계 조상이 맞나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MG08, 이건 제가 프랑스 마르세유 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본게임 MC라서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써먹게 됩니다. 우와 멋지다, 이게 그 유명한 MG08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던 독일 기관총인 만큼 참호전의 실제 영상과 함께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의미로 진열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렸던 MG40도 빼놓을 수 없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관총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군대 지원 화기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어의 힘을 빌려 기관총이 어떤 놈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분류를 한번 볼까요? 우선 HMG 헤비 머신건 중기관총입니다. 가운데 중이 아니라 무거울 중입니다. 원래는 거치대 포함 중량 30kg 이상의 참어로 견인 운반하며 중대 단위에서 운영되는 기관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대 전면에서 보병의 화력을 지원한다는 초기 기관총 개념에 가장 충실한 물건으로 주로 벨트 급탄식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군과 그 동맹국 서방 진영의 M2 브라우닝 기관총, 59경 BMG 브라우닝 머신건과 소련과 그 동맹국 동산 진영의 12.7mm DSHK 1938 46 대구경 기관총과 KORD 코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오락실 많이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거의 컴퓨터로 게임하지만 뭐 핸드폰이나요. 저희 땐 대부분 오락실이었잖아요. 거기 가면 메탈 슬래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바일 버전도 있긴 합니다. 거기서 H라는 걸 먹으면 총이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HMG, 헤비 머신건의 약자입니다. 게임에서만 나오는 특수 무기인 줄 알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거 경돌됩니다. 참고로 중기관총, 이런 것들은 들고 다니며 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다음은 라이트 머신건, 경기관총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많은 수의 경량 지원하기를 보급함에 따라 생겨난 개념입니다. 거치대 포함 중량 15kg 이하의 보병에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대나 분대 단위에서 운영된다고 하죠. 덴마크의 마드센 경기관총과 프랑스의 호치키스 M1909를 최초로 치고요. 대표적인 경기관총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VG26, 영국의 루이스 경기관총과 브렌 경기관총, 러시아의 DP-18, 군대 지원하기에 효시인 미국의 M1918 브라우닝 등이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스 머신건, 과거의 중, 경 기관총 개념을 통합한 개념의 기관총이죠. 거치대를 바꾸는 거에 따라 중, 경 기관총 양쪽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기관총, 여기서는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입니다. 중기관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시초는 독일의 MG34, 40이라고 봅니다. 다목적 기관총의 대명사라고 하면 M60을 뽑습니다. M60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람보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보다 더 좋은 M60 소지장도 했는데 솔직히 그때보다 람보가 지금 더 떠오릅니다. 위키백과의 기관총 목록편을 보면 현재까지 지구상에 등장한 모든 기관총의 목록이라는 설명과 함께 개발국이 쭉 나오는데요. 무고울증 기관총은 영국, K6의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1, 3, 4, 90식 중기관총의 1번이 나오고요. 가운데 중 기관총은 SS-77이란 중기관총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러시아, 미국, K12의 대한민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영국,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가 언급됩니다. 군대 지원하기 포함 경기관총은 남아공, K3의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멀티비타민이 떠오르는 이름의 울티맥스 100 기관총의 싱가폴,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오스트리아, 73식, 82식 기관총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무거울 중 7개국, 가운데 중 12개국, 경기관총 16개국이네요. 그런데 기관총 찾아보니까 기관총계 AK-47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검국에 또 다른 가성비 짱 스테디셀러가 있다고 해서 검색 좀 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기관총 부분에 있어 독일에게 고전하던 소련은 DP-18, SG-43의 후속작으로 RDK, PN 기관총을 개발했는데 이게 높으신 분들 삘상은 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또 헬프 소련 플리즈 하며 콜 때렸는데 그분이 바로 AK 아버지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형님입니다. 네이버 블로거 이글님의 글을 보면 소련도 그다지 기대 안 하고 급한 나머지 칼라 형님께 한번 던져본 건데 역시 천재 이 형님. 당시 소련군이 원했던 10kg 미만의 무기로 19세기 후반부터 쓰던 림드 탄환을 그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 탄환은 리볼버 등에서 약실이 꽉 물리도록 탄패 밑바닥이 옆으로 살짝 튀어나온 탄환, 그러니까 밑에 툭 튀어나온 탄환이 있잖아요. 그 림드 탄환을 그대로 쓰면서 별다른 변경 없이 여기저기 붙여서 막 굴릴 수 있는 기관총이라는 이런 실로 어려운 3단 콤보를 제대로 맞춰 저만 몰랐지 많은 분들 아실 PK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이 나왔다는 겁니다. 뒤에 그 K가 칼라시니코프라네요. 우여곡절 끝에 늦게 나왔지만 이 PK 기관총은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종류의 중기관총을 급속히 대체하며 서방의 FN 매그, MG3, M60 기관총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답니다. 자동화기엔 부적합하다는 림드 탄환을 쓰면서도 높은 신뢰성, 가벼운 무게, 단순한 구조로 호평받았고 지금도 서방 PMC, 민간 군사기업,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에서 쓸 정도라고 하니까 말도 안 셈이죠. 이 총 들고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옆으로 기울여 쏴 하는 자세가 영상에 나올 정도니 역시 칼라시니코프.
사실 원래는 기관단총, 뭐 라이플, 소총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찾다 보니 내용이 정말 많아져서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엄청 빡세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지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편도 뭐 댓글로 지적, 교정, 보충 설명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